금리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지금 이제 뭐 최저금리 시대인데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도 뭐 이렇게 갑자기 팍 오르는 거지 아닌 거기 때문에 집값이 뭐 갑자기 떨어지진 않을 거다. 이제 물론 대출 받은 분들의 좀 부담이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집값에 대한 상관관계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좀 네.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반비례 관계예요. 음. 반비례 관계고요. 만약에 금리가 1% 내리면 집값은 2% 오른다는 게 이제 이론이에요. 이론. 네. 이론이어서 그 정도의 1% 내리면 2% 오르는 게 좀 더 오르는 거죠. 그게 이론인데 이론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금리 인상의 기간, 폭. 얼마나 기간 동안 얼마나 오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0.25 정도 오르는 거는 괜찮아요. 0.25% 정도 이게 보통 이제 0.25 단위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 0.25 지금 우리가 0.5잖아요. 0.25 올리고 아마 올 하반기나 올해 말 정도에 한 0.25 정도 올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한 0.25 정도 올리면 뭐 1.25 정도 되잖아요. 뭐 이 정도면 큰 충격은 아닐 것 같아요.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권투할 때도 이 잽이 무섭잖아요. 어퍼컷 한 방 맞으면 충격은 있겠지만 빨리 일어서는데 잽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굉장한 데미지가 있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도 0.25가 계속 누적이 된다면 3년에 걸쳐서 누적이 되면 3년 후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한 2.5, 3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대출 이자의 2배 정도.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이제 그때 대출을 받아서 네. 투자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도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좀 많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네. 대출 이자가 한 5% 이상 된 것 같아요. 5% 정도 됐나요? 4, 5% 정도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억 몇 천만 원 정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빌리면 대출 이자만 네. 원금이 아니고요. 이자만 한 네. 130, 140 정도 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냈거든요. 네. 이자만. 요즘은 이자만 내는 만기 거치식 상황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없죠. 요즘에는. 원리금 상환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원금까지 붙어버리게 되면 한 2억 5천만 원 빌리면 만약에 혹시라도 금리가 그렇게 올라버리게 되면 한 200? 2억 5천 정도 빌리면 200인데 집값이 노무현 정부 시절하고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한 3배 정도? 최소 3배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때 2억 정도는 큰 돈이었는데 요즘 2억은 사실 약간 좀 그렇죠. 네.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가 11억인데 2억 받으면 집값이 20%밖에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0%잖아요. LTV 40%면 4억 정도 받아야 4억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네. 대출 이자 올라버리게 되면 한 300, 400 정도 이자 낼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개포주공 최근에 이제 좋은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그 당시로는 이제 저층 아파트였는데 개포주공이 이제 한 그때가 몇 평이었을까? 13평 정도. 대지 지분은 훨씬 더 커요. 한 16평 정도 됐는데 2010년도가 한 10억, 11억 정도 갔었어요. 2010년도에. 2011년도에 8억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2012년도에 5억 7천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네요. 네. 네.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전세 레버리지가 없었어요. 이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10억 원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9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대출로 레버리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전세가 5억, 6억이었으면 그 정도 안 떨어졌습니다. 한 7억, 8억에서 멈췄는데 네. 전세가 이게 9천만 원이다 보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온전히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분들은 이제 3년 차에 이렇게 집어던지는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연끌 또 얘기했듯이 대출 많이 받은 분들은 조금 리스크에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뭐 최근에 이제 대출도 조금 늘려준다고 하는데 네. 이 무주택자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하면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좀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부터 한번 보자고요. 무주택자들은 집이 없잖아요.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저는 전세 계속 사는 거 절대 반대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화폐 가치,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평균 인플레이션은 3% 정도 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그거보다 낮지만 20년 평균을 보면 3% 정도 되는데 10억 원을 우리가 돈이 좀 있다고 치자고요. 5만 원짜리로 10억 원을 바꿔서 집에다 금고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금고에 10억 원을 넣어둬요.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어. 금고에 10억 원을 넣어두면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될까요?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액면가는 네. 10억인데 실질적으로 7억 4천만 원 정도로 돈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10억 원 전세에 살면 10년 후에 전세 만기가 되면 실질적인 돈 가치는 7억 4천만 원이고요. 그 10억 원을 레버리지로 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은 잘 살고 내 집에 마음 편하게 또 마음은 편하잖아요. 전세 살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편하죠. 예. 이게 2+2 했는데 2년이 금방 가잖아요. 이게 전세가 참 웃기는 게 저도 옛날에 전세 살아봤지만 네. 계약하고 돌았으면 불안하거든요. 2년 금방 지나 다음 계약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걱정부터 예. 된단 말이에요. 제일 나쁜 집주인과 좋은 집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나쁜 집주인과 좋은 집주인. 어떤 분이냐면 일단 할아버지가 이제 인디애인이었는데 신혼부부였는데 자기 옛날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내가 고생했던 시절이 아. 생각이 나니까 안 올린 거예요. 안 안 올린- 올리고 아. 편하게 살다가 네. 너희들 자리 잡고 그렇게 하라고 10년 동안 안 올리신 거예요. 안 올리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파셨죠. 팔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주인 또 같은 마음일까요? 바뀐 주인은 아니잖아. 아, 시세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2억, 10년 동안 2억 원이었는데 시세는 6억이야. 음.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시세대로는 올리잖아요. 되잖아요. 더 많이는 안 올리더라도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소리야? 2억에서 6억을 어떻게 올려줘? 내가 그쵸. 더러워서 안 해. 나가. 음. 라고 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주변 전세 가격은 6억, 음. 매매 가격은 기존에 4억 하던 집값이 10억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한 거죠. 아, 차라리 집주인이 진작에 좀 올리고 나를 좀치라도 핍박했더라면 올려줬으면 네. 내가 집을 사든지 뭐 했을 텐데라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실제로요. 무주택자들 중에 주택 구입하신 분들의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아, 전세 살다가 짜증나고 더러워가지고 내가 집 산다라고 해서 집을 샀는데 그나마 1주택이 된 거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전세 살면은 인플레이션 방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꼭 내 집 마련하셔라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죠. 분양을 받는 방법,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분양을 받으려면 요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너무 치열하죠 요즘에. 예. 4인 가족 기준에 이제 청약 갔죠. 만점이 69점이거든요. 네. 원래 84점 만점에 우리가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은 늘어나잖아요. 올라가고 통장 가입 기간도 올라가는데 자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쵸. 더 더 늘어나지 낫지 않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2명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대가 69점이에요. 69점 이상은 입양하지 않으면 늘릴 수가 없죠. 네네. 그렇다고 입양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 69점. 뭐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예. 69점이 만점인데 69점 가지고도 요즘 어렵거든요. 서울에. 맞아요. 예. 굉장히 뭐 간당간당한 점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진다면 청약은 물 건너가고 최근에는 특별 공급 물량을 보면 신혼부부나 뭐 생애 최초 최초? 이런 분들한테 네. 굉장히 많이 또 배려를 해줘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자격 요건, 특별 공급 요건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존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불안하죠. 이렇게 많은 오른 집을 내가 사야 돼?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1주택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상담 많이 하는 중에 하나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2, 3년 후에 떨어질 것 같대.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똑같은 집을 지금 10억 하던 집이 7억까지 떨어지게 되면 3년 후에 내가 그 집을 사겠다. 이론적으로는 그렇듯해 보이는데 이게 제가 이게 한 15년을 관찰해 본 결과 다 실패했거든요. 왜 실패했냐면 자 확률을 5대 5로 보자고요. 내가 집을 팔고 나서 실제로는 5대 5도 아니죠. 오를 확률이 더 높죠. 7대 3으로 높은데 팔고 났는데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 무슨 짓을 했지? 이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그럴 수 막 있네요. 머리를 네. 쥐어 뜯으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잠이 안 오고요. 진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분 두 분이나 봤어요. 자기 집을 팔고 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1억 더 주고 사신 분을 제가 두 분을 봤거든요. 다시. 똑같은 집을 안 팔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괜히 1억 날린 거예요. 물론 그때 그거라도 안 샀으면 지금 10억 올랐으니까 네. 큰일 났겠지만 안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냥 보험이라 생각하고 거주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고요. 무주택자들 또는 아까 팔고 기다리는 분들은 굉장히 좀 위험해요. 이게 네. 답이 없다. 오르면 멘붕이 오고요. 내리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집값이 떨어져. 야, 나는 역시 현명해. 나는 기가 막혀 판단력은. 이제 그때뿐이고요. 그 다음부터 또 고민에 빠집니다. 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들어가야 돼? 10억 원이 9억 원 되면은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8억 원 가. 7억까지 갈 것 같은데 7억이 갔다 내 목표에 도달했죠?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손에 피가 나잖아요.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6억까지 갔네? 그럼 5억 갈 것 같거든요. 근데 반등을 쳤어요. 다시 7억이 가면 또 못 삽니다. 네. 5억대 샀어야 되는데. 5억대 네. 샀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5억이었는데 지금 6억, 7억에 어떻게 사? 8억? 9억? 10억? 11억? 12억?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내가 전략이거나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실수요자들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요. 실수요자들은 그냥 필요할 때 내 자금에 맞춰서 사시는 분이 정답이에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서울 기준에서는 떨어지면은요. 3년 4년이에요. 3년 4년 떨어졌다가 장기적으로는요. 우상향 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입주 물량도 굉장히 공급 물량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적으니까. 네. 영원히 안 오르면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 10억 하던 집값이 5억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안 돼. 나는 망친 것 같아. 난 안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아라고 혹시라도 뭐 10% 20% 확률이 있잖아요. 네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10억 하는 집값이 5억까지 떨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부자인 친구는 더 물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 다 물렸고요. 그러면 그쵸. 예금 자산, 은행에 예금 자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도 떨어지게 되고요. 뭐 주식은 안 떨어질까요? 집값이 반토막 나는데. 그렇죠. 그 정도 상황이면 뭐 모든 경제 상황이 다. 지금 종합 주가가 있으니까. 3,300 네. 정도 하나요? 만약 집값이 절반 정도 반토막이 나는 폭락장이 형성이 되면 주식이 선시장이잖아요. 선반장 되기 때문에 주식은 이미 종합 주가 2,000 붕괴가 되고요. 1,000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도 망했고 코인은 뭐 더 망했을 거고요. 부동산까지 안전성이 높은 부동산까지 그 지경이 된다면 처참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가만히 있느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정부가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완화 대책이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나왔고요. 그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나왔는데 양도세 특례라고 있어요. 5년간 양도세 면제를 그쵸. 해주는 예. 특례가 있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줘요. 이거는 워낙 강한 혜택이기 때문에 계속 줄 수는 없고요.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1주택자 집을 사면 네.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요. 도장을 쾅 찍어줘요. 계약서에. 너 양도세. 특례 대상 야, 딱 이건 찍어주면 5년간 발생한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내도 되고요. 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3년이면 2018년부터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데 주택수에서도 빠져요. 중과세도 적용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진짜 거죠. 혜택이네요. 예. 근데 그때 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샀단 말이에요. 공포심에. 그래서 혹시라도 집값이 폭락하게 돼서 정부가 다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주게 되면 저는 사라고 해요. 그런 게 나오면 그걸 샀는데도 집값이 안 오르면 어차피 다 망한 거예요. 나도 망하고 내 친구는 더 망하고 그렇잖아요. 뭐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다 망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회가 온다면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지고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뭐 대출을 받아도 사기 힘든 상황이라서 네. 차라리 그냥 이제 갭 투자로 해서 집을 좀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것도 분들도 방법이에요. 많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하더라도 저는 너무 무리해서 신용대출 받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절대 반대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내가 우리 그 코인이나 주식용으로 뭐 요즘 존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버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좀 버텨야 되거든요. 3년이 고비라고 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요. 그래서 버티려면 신용대출 정도의 마지막 카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드를 지금 써버리게 되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좋고요. 받은 분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제가 아까 2025년 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시간까지 받은 신용대출은 좀 상환하는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1주택자들 갈아타고 싶은 분들 많을 거고 또 다주택자들도 지금 뭐 당장은 맞아요. 버티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1주택자들은요. 같아요. 전략이 두 가지예요.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팔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급지로. 지역이거나 아파트거나 평수거나 뭐든지 간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보다 더 나은 가치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첫 번째 이유. 그래서 팔고 나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 안 되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네.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친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자신 없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고 나는 그 집이 진짜 살기가 불편하고 답이 없는데 갈아타는 게 무섭다라고 하면 전세 주고 전세를 가세요.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 갈아타면 반드시 더 좋은 상급지, 더 나은 가치로 갈아탈 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꼭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퇴직을 해요. 갑자기. 퇴직을 하는데 생활이 안 돼. 국민연금만 받아가지고 뭐 아니면 국민연금 나올 때가 안 됐는데 생활비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가 그만두면은요. 다른 직장을 구해도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그 연봉, 월급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한 반토막 정도 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반토막에서 3분의 1 토막 나는데 뭔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충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자산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따지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뭐 상가, 오피스텔, 월세 나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만 꼭 잡고 있다가 내 생활이 붕괴돼 버리게 되면 자녀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아니 내 자산 증식하겠다고 애 공부 안 시키게 되면 애는 또 애 인생이 있는데 최소한 그렇죠.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팔고 뭐 소형 아파트를 가든 외곽 지역으로 가고 남는 돈으로 뭐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해야 되잖아요. 꼭 해야 될 이유. 아니면 뭐 치료비? 뭐 병에 걸렸거나 부모님이 뭐 치료비가 든다든가. 아 부모님이 평생 같이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니까 그런 사유라면 파셔도 되는데 그 두 가지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불안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1주택 있는 분들이 판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은 저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경험이잖아요.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15년 동안 상담한 결과는 다 실패했습니다. 1주택자들이 팔고 기다리는 경우들은 다 실패했고 하락기는 떨어진다라고 못 사고요. 오를 때는 오른다라고 못 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다주택자들이 문제인데 다주택자들 중에 저는 정부하고 조금 다른데요. 정부는 지금 2주택부터 중과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주택까지는 다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2주택은 우리가 살다 보면 2주택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로 또 이렇게 노후 준비도 할 수도 있고 네. 애한테 주려고 하나 살 수도 있고 사서 갈아타려고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 집이 뭐 안 빠져서 안 팔려서 못 팔아서 2주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사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방어지. 우리 집값이 5억 올랐는데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은 7억 올랐거든요. 통상적으로 상급지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갈아타고 싶잖아요. 더 좋은 곳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내 집이 5억 오르면요.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은 더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거지 부자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박수 칠 일이 전혀 아니에요. 세금 내고요. 뭐 갈아탈 곳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택까지는 저는 인정을 해주는 입장인데 이제 3주택 넘어가게 되면 뭐 그거는 제가 뭐 누가 뭐 봐도 투기 나쁘게 말하면 투기, 좋게 말하면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3주택 이상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물론 사람마다 다르잖아. 자금 여력이 돼. 나는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한 10억 정도 고정 수익이 들어와. 그래서 대출이자 1,000만 원 우스워. 이런 분들은 뭐 3주택이든 4주택이든 뭐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예로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아파트 1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한테서 우리가 가지는 한 채 정도의 리스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이 되면 위기가 왔을 때 좀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4주택, 5주택 이상이 되면 정신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요즘 임대 사업자 혜택을 축소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임대 사업자를 받고 있고 보유 가치가 있는 뭐 서울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조정기가 와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들이라면 뭐 세금을 내도 가지고 갈 만한데 보유세 계속 오르거든요. 안 풀릴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까지죠. 네네. 2024년까지는 아마 종부세 조정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서 저는 주택수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3주택 이상이면 다 줄이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5주택이라면 한 3년 내에 한두 채는 저는 적어도 주택수를 줄이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대출 이자가 2배 정도 올랐을 때 종부세가 더 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채를 팔지 두 채를 팔지 세 채를 팔지는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될 것 같고. 네. 네. 첫 번째 너무 길게 해요. 네, 망했어. 네, 뭐 제가 또 중간에 편집을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이제 막 세 번째 주제까지만 같이 넘어가 버렸어. 아무튼 빨리빨리 가자. 네네.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 한번 얘기를. 오늘 짧게 가야겠다.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